16세기 과학혁명의 시대, 그리고 거의 같은 시대에 진행되었던 지리상의 발견의 시대, 이런 시대는 동시에 세계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발명한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름을 붙여나가는 시대였고, 그리고 그 이름 붙일 권리를 발견자들이, 자기가 발견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사실은 아메리카 대륙은 콜럼버스가 발견한 게 아니죠. 거기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항상 있었던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름을 집어넣고 성격을 규정하고 정리해서 정체를 정의해서 그걸 공유하려고 하는 의지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천 년간 닫힌 세계, 안정된 세계, 고정된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확 넓어진 세계랑 마주한 거거든요. 땅끝이 있는 줄 알았는데 끝이 없더라. 모르던 대륙이 나타났더라. 거기서 보니까 모르던 풀도 있고 모르던 동물도 있고. 그거 어떡하겠어요. 어떻게든 그거를 자기들이 알고 있던 지식에다가 더 추가해야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 합리성과 함께 지식, 사물을 규정하려는 욕망이 굉장히 팽창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제 발견, 발명, 지식력이 팽창하면서 이걸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들이 나왔죠. 그래서 1730년 베일리라는 사람이, 이름도 길어요. 딕티오나리움 브리탄니쿰, 이른바 딕셔너리라고 하는 단어도 이때 처음 생겨난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화되는 거죠. 사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18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백과전사학파라고 하는 앙시클로페디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런 식의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저게 없으면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만큼 새로운 것들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니까 하루하루 늘어나니까 세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 머릿속의 세계는 계속 확장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확장되는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된 것이 바로 사전의 탄생이었죠. 우리나라는 지리상의 발견의 주체는 아니었지만 대략 비슷한 시기에 그런 욕구가 같이 팽창했었어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도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세계를 접하지는 않았지만 모르던 것들이 들어왔잖아요. 총, 조총, 그죠? 감자, 고구마, 옥수수, 고추,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오고 하면서 새로운 질병까지도 좀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들어오면서 뭔가 기존의 과거 그때까지 사람들이 안정된 개념 세계, 안정된 지식 세계가 흔들린다고 느꼈던 것 같고 정리를 해야 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한국판 백과전사학파, 실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수광의 지복유설이라든가 이익의 성호사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오주연의 이규경의 오주연문 장전산고라든가 이런 식의 백과사전적 형태의 책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었죠. 그러니까 대략 비슷한 시기에 좀 세계적인 현상으로 지식력의 팽창, 새로운 것들을 접하면서 뭔가 정리해야 되겠다는 정리 욕구의 팽창이 함께 진행됐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새로 발견하는 자들, 유럽인들이 세계를 명명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에는 비유럽 사람들의 의무가 됐어요. 뭐라고 말하는데 알아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예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두 문명권 사람들이 만나서 통하지 않는 언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또 웃지 못할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 우리가 1882년에 미국과 수교했을 당시에 미국 대통령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랐어요. 천명을 받은 군주가 백성을 하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것, 이게 정치인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봤더니 백성들이 감히 통치자를 뽑더라. 제가 인과 민을 차별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러면 이게 좋은 개념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인주주의도 아니고 하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세상인데 인간이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도 좀 참얼한 건방진 일인데 인보다 아래인 민이 주인이 되느냐, 이건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민들이 모여서 사람을 뽑았는데 그게 미국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 그리고
4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하고 8년이 되면 쫓겨난다.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쓸 말이 없어서 중국인들은 이게 뭐라고 쓸 줄을 몰라서 공식적으로는 백리쇠천덕이라고 써줬어요. 발음 나는 대로 프레지던트라고 읽어줬는데 자기들끼리 쓸 때는 그냥 추장 이렇게 썼어요. 추장이죠. 뭐 하늘에 천명을 모르는 자들 오랑캐들이 하나지니까 우리도 그렇게 썼거든요. 일본인들도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게 대통령이었어요. 원래 통령은 한중일 모두에서 그래요. 등급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도 있어요. 대략 대령이나 중령 정도 되는 계급의 군사지휘관을 통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자기네는 천왕이 있고 왕이 있고 그 밑에 제후가 있는데 그보다 한참 아래쪽에 미국의 힘에 마지못해 개항을 했지만 그래도 미국의 추장을 너무 높여 부를 수는 없다.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대통령이에요. 등급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부를 때는 천왕폐하, 황태자, 전하, 그죠? 그 다음에 뭐 세자, 저하, 그 밑에 하파, 그 아래에 각하가 있어요. 대통령 각하급으로 배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요. 그리스도교, 기독교 다 그냥 기독교라고 쓰죠. 편한 대로. 이 개신교가 중국 선교를 시작했을 때 이미 천주교는 들어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를 뭐로 불러야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중국식 개념으로 천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천자라고 썼다가는 당장 중국 황제하고 이렇게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쓸 말이 없어서 크리스트를 기독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가 돼버린 거죠. 이런 식의 번역들, 방송,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만은 지금 방송 그럼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근데 1926년에 경성방송국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말에서 방송은 죄인을 풀어서 집에 보내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번역어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번역이라고 하는 행위는 처음에 자기의 과거 지식 세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건 새로 만들어진 물건도 있고 새로운 사건도 있고 뭐 새로운 질병명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대조해 봐야 돼요. 이것과 비슷한 게 뭐가 있지? 똑같은 건 뭐가 있지? 왜 이게 달라져야 하지? 이런 고민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는 단어들. 인문학, 철학, 소설, 문학 이런 우리가 지금 우리 세계를 구성한다고 하는 믿는 모든 단어들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 중국과 일본에서 번역한 걸 갖다 쓰기만 하면 됐어요. 늦었으니까. 후발주자의 이점이기도 하죠. 문제는 중국에서 번역한 것과 일본에서 번역한 것이 다른 경우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19세기 말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걸 우리 중심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시도가 지적인 의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었죠. 근데 원래는 우리도 한자 문화권이었으니까 그 의지를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니 다른 문자가 우리는 있었던 거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덕에 우리가 이렇게 쉬운 문자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창제하지 않으셨어요. 훈민정음을 창제했죠. 훈민정음, 정자라고 하지 않고 정음이라고 했어요. 소리만 표시한다고 해서 세간에서 당시 유교 지식인들은 이거를 낮춰보았죠. 그래서 반글이라고 불렀어요. 반쪽 구실밖에 못한다. 제대로 된 글이 아니다라 해서 언문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여기에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인 분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주시경 선생이죠. 반글의 반대말 온전한 글, 큰 글, 대한제국의 글 이런 의미로 바꿨었어요. 그래서 1907년에 학부에 국문연구소가 설치됐고 1894년 이후로는 이걸 국문과 한문이라고 이렇게 국문이라는 자격을 인정해줘요. 그랬다가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는 다시 조선문으로 전락하고 일본 문자가
국문이 되죠. 1926년에 처음으로 훈민정음 8일가 기념식을 열렸는데 이때 한글날이 아니었어요. 가게하날 그랬어요. 일본 글자가 가나였으니까 조선 글자는 가게하다라고 이렇게 기념식을 했다가 그 이듬해부터 한글날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갖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한글로 이제 바로 우리 중심이 돼서 세계를 이해하자. 우리의 세계를 만들자. 세계의 크기는 사전의 두께다. 이런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전 만들기 운동이 시작되는데 아쉽게도 국어사전, 조선어 사전을 처음 만든 것은 조선총독부였어요. 일본인들에게 조선인을 이해시키기 위한 또는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조선을 일본인들의 지식 권력하에 놓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시작이 됐죠. 그리고 1938년에 가서야 문세영이라는 사람의 개인의 조선어 사전이 나왔고 얼마 전에 영화 말모이로 화제가 되었던 조선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1929년 조선어 사전 편찬을 만들어지면서 시작이 되었죠. 근데 이게 일제강점기에는 결국 일본의 방해로 조선인의 눈으로 보는 세계를 갖는 거거든요. 국어사전을 갖는다는 것은 한국의 눈으로 보는 별도의 세계를 갖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해방된 다음에 가서야 조선말 큰 사전이 발간이 됐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말을 어떻게든 사실은 우리말로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외국 번역어를 수입해다 쓰던 중국과 일본에서 번역했던 것들 주로 일본에서 번역했던 것들을 갖다 쓰던 문화 속에서도 해방 이후에는 그래도 새로운 뭔가가 들어오면 어쨌든 우리말로 바꿔보려고 꽤나 노력을 했었어요. 영화 제목도 그래서 굉장히 뭐 옛날 영화이긴 하지만 번역을 다 했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이런 식의 번역들을 했었는데 대략 90년대 초중반 지나면서 중반부터 세계화라는 것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어느 사이인가 영화 제목조차 이제 번역하지 않는 시대가 됐죠. 그리고 요즘 새로운 물건들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수많은 물건들 5G 이거 5G라고 읽으면 안 된다면서요. 뭐 이런 개념어들이 전혀 번역되지 않은 채 이제 우리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어느새 우리는 번역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지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살아왔다. 한편으로는 행운이죠. 한편으로는 불행이에요. 우리의 문화 전체를 새로운 문화와 비교해가면서 하나하나 비교해보고 비슷한 거 대응시키고 다른 거 잘라내고 아주 새로운 것들 새로운 말을 만들고 이러면서 자기 문화 전체를 성찰할 기회를 놓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얕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버렸어요. 자, 지금 번역을 포기하고 이 세계화 속에서 계속 이제 장명자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것이 옳으냐? 우리 이제라도 우리의 번역 문화를 새로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번역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또 사전 보는 일 그것이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